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죠. 올 들어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에도 물가 상승 양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에는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 신조어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땡땡플레이션 용어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붕괴 등 총공급 요인에서 충격이 생겼을 때 생산량은 줄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에 교란이 생긴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루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실질 임금 감소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체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산층들이 쥐어짜내야 할 만큼 힘들어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스태그플레이션이 거시적 차원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말한다면 스크루플레이션은 일상생활 측면에서 중산층의 생활 여건 악화가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은 용량을 줄였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자주 사용해온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가격은 전과 똑같이 하되 한 봉지당 100g 들어있던 과자의 양을 80g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가축의 사료값 역시 증가해 육류, 유제품,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들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최근 세계적인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며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피쉬플레이션, 육류, 유제품, 달걀 등 단백질 식품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프로틴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언플레이션은 철강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현상입니다. 철 역시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기초 원자재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로 광물 자원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칩플레이션은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관련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컴퓨터, 노트북, 가전, 게임기 등 반도체가 사용되는 제품들의 수요가 급증하며 발생한 신조어입니다. 텍스플레이션은 세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는 뜻으로 상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오르면 세금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현상입니다. 데케플레이션은 항공권, 숙박비, 외식비 등 휴가 관련 비용이 급증한다는 현상입니다. 올 들어 코로나19가 약화되며 여행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자 여행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이와 함께 비싼 비용으로 휴가를 포기하는 휴포자라는 말도 나타났습니다. 에코플레이션은 태풍, 가뭄, 산불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적 요인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물가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현상입니다. 탄소 배출 사업을 규제하면 필수 원자재 생산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린플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은 고물가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물가가 빠르게 오르며 식당에서의 한 끼 비용이 10,000원이 넘어가자 도시락을 싸오거나 편의점 등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이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다양한 인플레이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루빨리 물가가 안정돼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외상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BNPL 온라인 외상 결제 서비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할부 결제를 하죠. 그런데 이제 미리 물건을 사고 결제를 나중에 하는 선구매 후결제가 가능하다니, 어떻게 온라인에서 이런 외상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새로운 외상 시스템 BNP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PL은 Buy Now, Pay Later의 줄임말로 물건을 먼저 사고 나중에 돈을 지불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BNPL의 의미는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디지털 외상 결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BNPL 업체는 판매자인 기업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존재인데요. 소비자가 BNPL 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면 BNPL 업체가 우선 제품 판매 기업에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가 BNPL 업체에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이죠. 최근 배달 어플의 값비싼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화제가 됐었죠. BNPL의 주 수입원 또한 이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BNPL 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평균 5에서 6%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는 신용카드 회사가 받는 가맹점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BNPL 서비스를 채택하는 이유는 역시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제품 구매율과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함이죠. 이러한 운영 방식은 신용카드의 할부 개념과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발급 심사가 까다로운 신용카드와 달리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BNPL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신용결제 서비스인 거죠. 미국과 호주 등 서구 영미권에서는 MZ세대 60% 이상이 BNPL을 사용 중이고, 다른 연령층의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미국의 어펌과 호주의 애프터페이, 스웨덴의 클라르나가 대표적인 BNPL 기업입니다. 아마존, 아디다스, H&M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BNPL 서비스를 도입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국내 IT 기업인 네이버, 쿠팡, 카카오 등도 BNPL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해외와 약간 다릅니다. 현재 국내 BNPL 서비스는 오프라인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분할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죠. 또한 국내 신용카드 혜택이 많아 소비 금액이 큰 직장인들을 BNPL의 고객 타겟층으로 삼기 힘들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도 최근 IT 기업뿐 아니라 국내 카드사와 같은 금융권도 BNPL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에서도 BNPL을 지금보다 다양한 서비스로 접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외상은 단어 자체로도 소비를 부추기는 달콤한 유혹인데요. BNPL의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은 무엇일까요? 미국 투자매체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BNPL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자 중 17%가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인해 BNPL 서비스를 이용하고 45%가 가용 범위를 뛰어넘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해요. 즉,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는 BNPL의 장점이 자신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과소비하게 되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맹점과 BNPL 서비스 업체 및 금융사 간 이용자의 연체 정보 공유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관리가 힘들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스웨덴은 온라인 결제 시 체크카드를 BNPL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영국은 BNPL이 결제 수단이기 전 신용상품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해외보다 신용카드 발급이 쉽고 무이자 할부 또한 잘 되어 있는 편이라 국내의 BNPL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BNPL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BNPL의 편리성과 현명한 소비 습관 모두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신파일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파일을 그대로 해석하면 얇은 서류 뭉치로 신파일러는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파일러는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고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주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은퇴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이스 평가정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신파일러는 1280만 명으로 신용점수를 매길 수 있는 국민 4730만여 명 중 27%를 차지했습니다. 신파일러들은 대출, 신용거래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의용할 의사와 여력이 있어도 과거 거래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받아 금융 소외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신파일러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이유는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용점수는 보통 부채가 많거나 연체 기록이 있으면 점수가 낮아지는데 신파일러들은 신용정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신용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압박을 가하자 금융회사들은 신파일러들을 위한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파일러 고객을 유치해 잠재 우량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의 경우 휴대폰 소액 결제, 카카오택시, 카카오커머스 등의 데이터를 신파일러 신용평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교보문고와는 업무 협약을 맺어 도서 구입 정보도 대안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의 경우 TSS라는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신파일러의 금융거래를 돕습니다. TSS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금융활동과 체크카드 이용 내역 등을 비롯한 매출, 자산 정보를 반영해 신용을 평가합니다. 신파일러 고객 유치에 성공한 토스뱅크의 가입자 연령대는 30대 고객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4.8%를 차지한 20대 고객이 차지했습니다. K뱅크 역시 올해 2월 쇼핑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신파일러에게 특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해 도입 전보다 20대 대출액 비중을 13% 늘렸습니다. P2P 대출업체 렌딧은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인 투자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렌딧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파일러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들에게 시중금융권보다 4.8%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신파일러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가게 5곳 중 한 곳은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하면 작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가계 채무 불이행 금액은 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직 신파일러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사는 연체율과 다중채무 등을 고려해 신파일러 고객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꽉 막힌 도로 위 움직일 생각이 없는 차들,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각국에서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개발 중인데요. 이것이 바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입니다. UAM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어로 도시지역에서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개인 항공기 및 관련 제반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UAM은 하늘길을 통해 도시지역의 교통체증을 해결해줄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UAM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UAM의 가장 큰 특징은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륙과 착륙이 가능해 활주로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VTOL이라고 하는데요. 헬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프로펠러라고 부르는 로터가 여러 개 장착돼 있어
하나가 파손돼도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음을 적게 유발하고 크기도 작아야 합니다. UAM을 개발 중인 에어버스사에 따르면 UAM의 소음은 50에서 65dB 정도로 80dB 이상인 헬리콥터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 역시 4에서 5인승 정도로 헬기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또한 UAM은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UAM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UAM은 어디서 탈 수 있을까요? UAM의 정거장은 수직의 공항이란 의미에서 버티포트라고 부르는데요. 각국에서는 기존 공항이나 빌딩, 주유소 옥상 등의 공간을 활용해 버티포트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버티포트는 각종 상업 문화시설 등이 입주하면서 향후 도심 내 새로운 복합적인 허브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 2025년 UAM 상용화를 포함시키고 인프라 및 제도 관련 UAM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하나시스템을 중심으로 UAM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배터리 성능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기업, 지자체가 함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UAM을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